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과 벨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살해당하면 오세요. 이 날개 돋친 문구는 보통 법 집행기관을 대신하여 시민들에게 농담조로 던져집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러시아에서조차 많은 경우에 이 말은 시민들에 대한 국가기구의 태도를 매우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범죄적 침해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권리를 포함한 그들의 권리 말입니다. 러시아 북부 카마릴로시에 사는 베라 레이바의 이야기는 유명한 비유적 표현에 따르면 몇 시간 동안 도움을 구걸하던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잔인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수수께끼처럼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현대 세계에서 무관심이 왜 최악의 죄악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라 올리버는 97년 9월 24일 레브스키 타마라 에메리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리슴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으로 지역 및 도시 행사에 참여했고 한때는 레인보우 페스티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예술적이었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으며 보컬 그룹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사랑하며 그녀의 음악적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베라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 옥사나는 딸이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대학에 입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예기치 않게 결정을 바꾸어 카마오버의 코스모스 주립 공과대학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베라는 경제 안보 학부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우수하게 공부했고 경제범죄 퇴치부서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꿈꿨습니다. 베라의 부모님은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이혼했지만 아버지 유진과의 관계는 따뜻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베라는 종종 그의 새 가족을 방문했고 심지어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새 가족에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휴가를 갖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소녀는 모든 사람이 친척들 사이에서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는 두 가족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매우 잘생긴 젊은이로 보이는 블라드 카노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블라디슬라프와 베라는 2017년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부모님은 카메라 지역 키슬레프의 같은 집에 살았고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라의 부모님은 모든 지역 주민들처럼 블라디슬라프가 일찍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고 어린 아들을 아버지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 후 블라드의 아버지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후 아들 앞에서 샷건으로 자살했습니다. 죽음은 끔찍했고 블라드가 원치 않는 증인이 된 이 사건은 그의 의식에 영원히 각인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의 삶은 쉽지 않았고 순전히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했지만 그의 부모는 그들의 베라를 위해 완전히 다른 운명을 원했습니다. 블라디슬라프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젊은이였고 특히 인생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베라의 부모를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가족은 기능장애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에게서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으며 딸이 이 젊은이와 만나는 것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학생은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못하고 블라디슬라프와의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베라는 공동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그녀의 로맨틱한 전기 부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우스 파티와 물담배 가게,
유흥업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블라드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공동 로맨틱 사진을 올렸습니다. 베라의 친구인 키라 아고라는 베라와 블라드가 여러 번 다투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딸은 소통을 멈추지 않고 단지 개인적인 일을 그들과 공유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블라드는 그녀와 함께 가족 휴일에 오지 않았고 공동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베라는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고 블라드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긴 연설을 듣지 않기 위해 이 관계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블라드가 베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완강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녀에게서 자신의 삶을 조직할 기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녀를 이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외동딸에게 아파트와 미래의 직장을 도와줄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 소녀의 삶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9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었고 더 이상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일하기를 꺼려하며 지인들로부터 작은 수입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베라와 블라드가 약 1년 동안 살았던 기숙사 방조차도 베라가 지불했고 한 번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블라드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가 단지 그녀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비협조적인 남자는 친구들에게까지 베라를 질투하게 되었고 그녀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집 밖에서 광적으로 그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베라는 여러 번 블라드와 이야기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대화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2019년 11월 베라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베라는 그와 블라드가 헤어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이 남자를 바라보던 장밋빛 안경을 벗은 것일까요? 그리고 3년이 조금 더 지난 후 두 사람은 마침내 헤어졌습니다. 베라는 다른 기숙사로 이사했습니다. 베라의 친한 친구인 마리나 토카레프에 따르면 그녀는 블라드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더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솔직한 대화에서 베라는 그들의 관계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그 젊은이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0년 1월 13일 23세의 베라는 블라디슬라프와의 관계를 마침내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식을 차리고 오후 6시경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이 관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레닌그라드스키 프로스펙트 28번지에 위치한 블라디슬라프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베라는 정말로 자신의 물건을 챙길 계획이었지만 블라드는 그녀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아름답게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베라는 아주 조금만 마셨지만 블라드는 한 잔씩 영업 후 마셨습니다. 베라는 조용한 대화가 술 취한 난동으로 변하는 것을 깨닫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블라드는 고음으로 말했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베라가 그를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녀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녁 내내 베라는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블라드도 그녀의 번호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 베라의 친구에게 그녀를 기다리지 말고 오지 말라고 요청하여 그가 그의 친구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렉에서 메시지가 오지 않자 그녀의 친구는 잘못된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블라디슬라프가 고백하는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녀가 다른 아이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내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녀는 내 사타구니 부위에 발로 최소 5번, 얼굴에 손바닥으로 최소 8번을 때렸습니다. 나는 그 타격에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 다리 사이를 찼을 때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즉, 베라가 먼저 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이른 아침 유시파할번 건물 주민들은 7층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블라디슬라프의 이웃들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이 절망적인 도움 요청으로 변하자 경보를 울렸습니다. 건물의 걱정스러운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은 현재 이용 가능한 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 서비스와 프론트 오피스로의 전화는 1시간 이상 접수되었고, 직원들 자신도 배경에서 피해자의 광적인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으로 도움을 보내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비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층의 주민들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가능한 한빨리 분대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성교환원은 레닌 내무부 부서에 정보를 오래전에 전달했고 경찰이 가는 중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어 시간 후 비명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큰 남성 목소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라, 미안해. 정말 사랑해. 결국 이웃들이 나서서 문을 부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베라를 구할 수 없는 피웅덩이에서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의 고문 끝에 소녀는 사망했습니다. 28 레닌그라드 스키 프로스펙트. 28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끔찍한 밤에. 그리고 경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 베라 피텔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블라디슬라프는 비라고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그는 형에게 전화해서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자는 즉시 레닌그라드 스키로 갔지만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파트에서는 이미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졌을 때 타냐의 오빠가 피로 흥건한 주거지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르면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베라는 입 주위에 피 자국이 있는 주황색 붉은 얼굴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블라디슬라프는 그때 욕실에서 칼을 손에 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다시 경찰에 신고하여 살인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제서야 수사 및 작전팀이 레닌그라드 스카이로 갔습니다. 나는 침묵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갈등 중에 소리치고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녀를 때리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때리는 것, 나는 그녀가 소리 지르는 것이 싫었다. 나는 그녀가 조용하기를 원했다. 살인자는 태스크포스를 기다리는 동안 반복했다. 이를 저지른 후 그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저항 없이 작전원들에게 항복했다. 소녀는 죽었다. 범인은 잡혔다. 처벌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고 보복은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3시간 이상 동안 베라 이웃들을 구하려고 노력했고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천천히 그리고 정교하게 소녀를 죽였고 경찰이 완전한 무관심과 태만을 보였던 그 끔찍한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전 4시 52분 레닌그라드스키 프로스펙트 28번지 호스텔 주민들로부터 싸움에 대한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738호 아파트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신고했습니다. 소녀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최소 15명이 현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전 4시 55분. 이때쯤 싸움에 대한 신호는 이미 당직 경찰서장 미하일 벨리코프 소령과 드미트리 틸로촌 대위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발 준비가 된 팀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훈련이 열렸고 교환원들은 전화로 일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종 일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는 정기적으로 육젠 잔네 7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오전 4시 58분. 당직 감독관인 미하일 라쇼프 소령은 동료 장교에게 신고해 보낼 사람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모든 분대가 바쁘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10분 후 그는 다른 사람의 번호를 눌러 다시 증언을 요청하지만 어디서나 거절당합니다. 신고해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이 이웃들은 계속해서 비상전화를 끊습니다. 모두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동시에 내무부 지역 부서의 교환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관들이 아파트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누군가는 그곳에 갈 휘발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납니다. 라쇼프 소령은 레닌그라드 스키 프로스펙트로 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낼 사람을 찾을 수 없었지만 오전 5시 10분에 그는 노인의 시신을 찾기 위해 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21분. 소령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드미트리 테레진 대위로 교체되었습니다. 대위도 레닌그라드 스키에서의 학살에 대한 신호를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28분. 마리아 데 나바 경관은 전화로 웃으며 신고를 보낼 사람이 없으며 이미 약 15명이 아파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가 여전히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로 통화를 끝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제때에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디스트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경찰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35분. 그들은 여전히 현장에 부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웃들은 마침내 쇠 지렛대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들은 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소녀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았습니다. 바닥과 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밖에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침입하여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한 후 이웃들은 다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반 전에 서비스가 호출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줘.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거나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문을 부쉈습니다.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응급 서비스가 소녀의 사망 신호를 받았을 때 분대는 15분 후에 주소에 도착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혐의. 특별한 잔인함으로 저지른 살인 조항에 따라 23세의 블라디슬라프 카나스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절차.
베라 피카드 11세 사건의 재판은 2021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블라드 캔버스는 베라를 4번 때린 후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살인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베라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겁을 주고 잠들게 하기 위해 다리미 줄을 그녀의 목에 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는 35시간 동안 여성의 가슴 아픈 비명을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과 상반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야기가 알려진 후에야 사건을 재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블라디슬라프는 러시아 연방형법 제105조 2항의 특별한 잔인함을 동반한 살인 조항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혐의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기소된 2명의 경찰관 외에 전화 반대편에서 여성의 비명에 신경 쓰지 않은 3명의 여경이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가족의 변호사에 따르면 전문가 감정 결과 베라 페트르 노동자의 상처는 장기간에 걸쳐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작성한 도표에 따르면 블라드는 병리학자들이 끔찍한 그림을 제시하기 전에 피해자의 몸에 살아있는 곳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멍, 찰과상, 배인 상처, 찢어진 상처. 타격의 거의 절반이 소녀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격분한 가해자는 가능한 한 많은 고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손과 발로만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거운 물건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차례의 법의학 감정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캔버스가 베라의 몸을 칼로 2번 벤 후 더 날카로운 다른 칼을 들고 5개의 상처를 더 입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베라를 한 번에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연장했습니다. 베라를 장례식에 준비시키기 위해 몇 시간의 화장이 필요했습니다. 고인은 목을 가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잔인한 학대의 결과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사위원회는 레닌스키 경찰서 당직 책임자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와 선임작전 당직 책임자인 드미트리 테레진을 상대로 또 다른 형사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형법 제293조 과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위원회 버전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사샤거리의 한 집 아파트에서 소녀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그들은 분대를 보내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를 거부했으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스코이에서 전화가 왔을 때 부서의 수사팀은 이전에 남자의 시신을 발견한 다른 주소에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은 연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대응팀의 차량 중 한 대의 휘발유가 새벽 3시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레닌그라드 스카이르카라노 바우고하 우젠 사시 입고우데시다. 111의 경보신호에 반응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운명은 오랫동안 의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초 그들은 여전히 직무 정지되지 않았고 법 집행기관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샀고 인권운동가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2년 7월 캠프 로비오 법원은 범죄자 블라디슬라프 카나스에게 검찰이 요청한 23년 대신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엄중한 정권 식민지에서 복역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베라의 부모에게 150만 루블의 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사건이 특별한 잔인함으로 저지른 살인이라는 조항에 따라 조사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파일이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그 조항이 더 가벼운 것으로 재분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그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검찰청 직원 중 한 명은 특별한 잔인함이라는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몸에
최소 100개의 자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블라드는 피해자가 스스로 그를 도발했고 비극적인 결말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라팩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블라디슬라프의 형량이 아직 심의 중인 경찰 사건 때문에 완화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고인의 친척들은 블라디슬라프의 형량을 종신형까지 늘리기 위해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법원은 5명의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 3명인 미하일 불가코프 소령, 드미트리 가레촌 대위, 그리고 교환원 마리아 포노마레프는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환원 마리아 데 나바와 크리스티나 유진 사보르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 집행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족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잔인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라디슬라프 카나스가 2023년에 사면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수감자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위치한 군대에 있었습니다. 베라의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군복을 입은 범죄자의 사진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방교정국에 대한 여성의 요청에 따라 FSL는 4월에 수감자가 정부의 처분에 보내졌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로스토프 지역에서 친척들은 그 젊은이가 군 복무 계약을 맺고 가을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베라의 부모는 코니에스가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어 추가 처벌과 범죄 기록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라는 아버지가 블라디슬라프도 그녀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에서 면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캔자스주의 군사작전 참여 기간 동안 지불 정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 5월, 다른 무엇보다도 비극의 원인이 된 내무부 직원들이 피해 당사자에게 단 70만 루블만 지급하도록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10배 더 많은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왜 우리는 도움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 언쟁, 싸움에 끼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무관심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구하고 가족 드라마의 불필요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하세요. 도움을 주려 했던 살아있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의 무감각한 증인보다 낫습니다. 요약하자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정폭력이라는 주제가 세계적으로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비극과 살인사건은 인권운동가들로 하여금 더 엄격한 처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베라는 질투심을 포함한 동기로 저지른 범죄의 슬픈 요약에 그의 이름이 추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라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남자친구와 그녀가 사망했을 때 구조하러 오지 않은 경찰관들은 현재 감옥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일어나 친척들을 보고 키스하며 새들의 노래를 듣고 산들바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라의 친척들은 여전히 그녀 없이, 그들의 외동딸 없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면. 블라드. 캔버스는 그의 법적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피로 죄를 씻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좋든 싫든 말이죠. 유일한 안타까움은 블라드 카밀루스가 정말로 피로 죄를 씻을지 아니면 용기와 용맹에 대한 훈장을 달고 집으로 돌아올지는 당신과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